K뱅크가 올해 상장을 철회합니다. 당초 7일까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으로 그 전에 상장 철회를 공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계열사 소속 노동조합 9곳이 모인 삼성전자 계열사 노조연대가 출범했습니다. 노조연대는 오늘 삼성 디지털플라자 삼성 대치분점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상설 연대체를 구성해 현안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1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차의 이 같은 양호한 1월 판매 실적은 친환경 자동차가 이끌었다고 분석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의 윤홍근 전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NBN 뉴스프라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취재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이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올해 기업들의 IPO 이슈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올해 IPO 최대어였던 K뱅크가 결국 상장을 철회했다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K뱅크나 KT 그리고 BC카드 등 이 K뱅크의 주요 주주들이 더 이상의 IPO 추진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장 철회 결과가 나온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 경제 시장이 모두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가 충분하게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K뱅크는 이르면 이번 주 내 그리고 늦으면 오는 7일까지 상장 철회를 정확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K뱅크는 올해 초에 해외 기관 투자자 모집을 위한 해외 공모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장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 이 서우성 K뱅크 행장은 IPO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BC카드 등 대주주들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추진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 K뱅크가 상장을 철회하게 된다면 지난 21년에 유상증자를 진행할 당시 상장 조건으로 자기 자본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 비율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K뱅크 측은 아직 증권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재 증시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등 마지막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면서 이 결정을 하게 되면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가는 K뱅크 상장 철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럼에도 K뱅크는 이 업비트 연결 계좌와 힘입은 수신 고객 유입 외에도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증권 신고서 제출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계열사 소속 노동조합 9곳이 모인 삼성전자 계열사 노조연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출범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노조는 2020년 이재용 회장이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3년이 지났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노조들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사는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또 교섭 해태를 일삼는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업 노조로 서로 소속은 다르지만 앞으로 노조연대를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연대는 출범과 함께 사측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일터 만들기, 또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사회 취약층을 돕는 노사 상생 기금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전국 삼성전자노조 산업안전국장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마음건강센터의 예약률이 70%에 달하고 이 상담 내용이 대부분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 설문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2023년 단체 교섭에서 회사의 이를 개선하고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업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1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난 1월에 작년 동월 대비 9% 증가한 5만 2천 대를 팔았다고 하는데 네. 불경기 속에서도 좀 이렇게 양호한 판매 실적 이끌어냈는데요. 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친환경 자동차 덕분입니다. 네. 이 엘란트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574%나 급증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비롯해서 코나 전기차, 또 산타페 HEV, 아이오닉 5 등의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현대차와 함께 기아 미국 판매 법인도 1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6개월 연속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기아는 1년 전과 비교해서 22.3% 증가한 5만 1,983대를 팔았고요. 니로,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카니발 등 4개 차량은 판매 신기록을 세우고 전기차 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서 128%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BQ의 윤홍근 전 회장은 이 BBQ의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또 BBQ가 그의 개인 회사인 제이사에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하게 하고 또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는데요. 네. 그런 윤 전 회장이 결국에는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네요. 네, 지난달 16일에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서 이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이 제이사는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서 2013년 7월에 설립한 회사로서 이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제이사는 이후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이 됐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치킨업계 경쟁사 BHC 측이 2021년 4월에 윤홍근 BBQ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 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 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고 얘기하면서 그를 배임 혐의로 성남 수정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1년 넘게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고발건에 대해서 불송치 처분을 했는데요. 이 BHC 측은 이에 불복하고 그해 8월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재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너시스 BBQ 그룹은 입장문을 통해서 당사자가 아닌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낸 음해 고발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피해자도 피해 금액도 또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경영 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신사업 추진 사례로 판단을 해서 무혐의 불송치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삼성전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에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미국의 유력 경제 전문지인 포춘지에 가장 존경받는 기업 42위에 선정이 됐고 그중 전자산업 업종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 삼성전자는 포천이 분류한 업종별 랭킹에서 이 전자산업 내 1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인적 관리, 또 재무 건전성 등 일부 학력별 평가에서는 2021년보다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권을 유지한 가운데 투자은행들은 약진했습니다. 이 미국 애플은 16년 연속 전체 1위에 올랐고요. 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 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포천은 매년 전 세계 3,700여 명의 기업 임원 그리고 사회이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순위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각 업계 기업의 혁신성, 인적 관리, 효율적 자산 운영, 사회적 책임, 경영의 질, 재무 건전성 등 9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 지난 2021년 조사에서는 49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2022년 50위 밖으로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올해 다시 42위에 오르면서 50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2005년에 처음으로 50위권에 진입한 뒤에는 2014년에 21위까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한화 건설 부문과 손잡고 경기도 안산시에 도서관을 공동으로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한화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포레나 도서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카카오와 하나건설 부문의 이 도서관 공동 설립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의 휴게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또 도서를 기부해서 장애인과 소외 계층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카카오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첨단 데이터 센터와 산학협력시설 건설을 진행 중이고요. 이 안산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조성 금액의 절반을 후원하게 됐습니다. 네. 양사는 안산 평화의 집 지상 1층의 휴게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또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해서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지훈 카카오 자산개발실장은 지역사회의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산시와 협력해서 다양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와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배터리 팩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FEPS사와 오늘 전기차 배터리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계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년부터 FEPS와 이 19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모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고성능 상용차 약 5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는 조립 단위에 따라서 셀, 모듈, 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다수의 배터리 셀을 프레임에 넣은 것이 바로 모듈이라고 하고요. 네. 또 이 모듈들을 묶어서 각종 제어 및 보호 시스템을 장착한 것이 팩입니다. 이 FEPS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모듈을 공급받아서 팩을 조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대형 버스나 또 전기 트럭 등 북미 주요 상용차 업체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기 상용차 시장은 이 현재 시장의 규모로 작지만 차량 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아주 많고요. 또 장기 공급 계약이 가능해서 고부가 전략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동명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은 FEPS와 파트너십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기 상용차 시장 선점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구업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샘, 현대리바트가 특판 가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구업계가 연초부터 뒤숭숭한데요. 검찰이 곧바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정위의 고발도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하게 된 건데요. 네. 이 검찰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특판 가구 입찰입니다. 이 특판 가구는 한 가구당 기본으로 들어가는 가구만 수백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 단지 규모가 수천 가구라고 하면 한 번만 계약을 따도 엄청난 물량이 보장되는 겁니다. 국내 1, 2위를 다투는 현대리바트와 한샘, 그리고 업체 4곳이 특판 가구 입찰에서 1조 원에 달하는 담합을 벌여왔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입니다. 실적 부진의 검찰 조사까지 가구 업계에도 계속해서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삼표그룹의 주력인 삼표시멘트가 작년 5월 회사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상장 이전키로 했는데요. 이후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후 상장 지연에 대한 기업의 발표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인가요?
네, 이 임시주총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고 네. 또 안건을 거래소에서 보냈는데 심사를 맡고 있는 거래소는 기한을 연장하면서 여전히 들여다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수익성, 매출, 단기 순이익 등 모든 조건에서 이 모두 다 충족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심사 기한이 만약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또 현대차와의 관계 등 다른 이유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5월 5,260원이었던 것이 현재 3,600원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주주들이 계속해서 속이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말씀대로 주주 입장에서는 불확실성만한 악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 네. 측에서 좀 하루빨리 투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도심공항터미널이 33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 4월부터 무기한 운영을 중단해 왔었는데요. 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네. 운영 재개를 검토는 했지만 결국에는 폐쇄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였던 이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가 운영을 해왔고요. 이 도심공항터미널의 체크인 서비스가 이 지난달 4일부로 종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지난해 12월 20일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이사회에서 폐쇄가 결정이 됐고요. 이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 폐업 신고를 했고 이후 5일 뒤인 26일에 국토부가 이 폐업 신고를 수리하게 됐습니다. 1990년 문을 연 이 도심공항터미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10여 곳의 외항사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토교통부 지정 공항시설입니다. 이 강남 도심부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고 탑승 수속을 미리 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기업인들과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심공항터미널은 체크인 서비스 종료 절차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청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 재개를 희망하며 지원책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수익성을 개선할 만큼의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공항 리무진 서비스는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역에 있는 도심공항터미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니까 혼선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흥국화재가 지난해 단기 순이익 1,46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흥국화재는 2022년 주요 결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지난해 매출 4조 5,289억 원, 영업이익 1,864억 원, 또 단기순이익으로는 1,46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41.8%, 136.2% 늘었고요. 이 장기 손해율은 2021년 103%에서 지난해 95%로 떨어지면서 8%포인트 개선됐습니다. 네. 흥국화재는 고수익군인 장기보장성 보험의 매출 비중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90%를 차지한다는 점이 실적 개선에 주요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흥국화재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 성장은 손해율 개선에 따른 이익 개선이 주 요인이었다고 얘기하면서 특히 장기보험 실손 손해율의 개선세가 두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 덕분인지 어제 오늘 흥국화재 주가도 이틀 연속 오름세를 네.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계속해서 키움증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이 2주 만에 오픈한 키움 영웅전 서비스가 오픈 2주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키움 영웅전 상시 실전 투자 대회 서비스로 알려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접목된 서비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이 아닌 분야에서 이 지식을 전달하고 또 행동 관심 유도 혹은 이 마케팅 등의 게임의 메커니즘 또 사고방식과 같은 게임의 요소를 접목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측은 역대 실전 투자 대회 참가 기록과 비교했을 때 최단 시간, 최고 참가 기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실전 투자 대회 역대 최고 참가 기록은 지난 2021년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키움 영웅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진행되는 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정규전과 고객이 직접 최대 1,000명까지 수익률 대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그룹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전은 기존의 실전 투자 대회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더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전월 말 자산 기준으로 6개의 자산 그룹으로 자동 배정되고요. 또 각 자산 그룹별 대회는 특허 출원 중인 키움 영웅전의 수익률로 월마다 진행되게 됩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 영웅전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플랫폼 서비스로 얘기를 했고요. 이 획일화된 기존 실전 투자 대회 형태를 벗어나서 타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도 하고 네. 또 이 대회에서 이뤄지는 혜택도 누려보고 또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2022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 9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 규모가 1조가 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조 1,332억 원과 8,281억 원으로 같은 기간 8.2%, 5.8%가 늘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실적을 달성하게 된 겁니다. 네. 세 부문 모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인데요. 이 메리츠 증권 측은 지난해 시장금리 급등과 증시 거래대금 감소 등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금융, 금융수지 등의 이 전 사업 분야에서 이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 속에서도 IB 부문에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양질의 투자로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판매 무역 부분에서는 채권 금리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포지션 관리 및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탁월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메리츠 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모든 사업 부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차별화된 수익 창출 능력과 탁월한 위기 관리 역량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분석을 했고요. 2023년에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또 그룹 시너지 확대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요 소식, 주요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이슈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소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